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그죠?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도 학교에서 선생님 혼자 빈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가보 을미 개혁의 한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전개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군사제도에 대한 개혁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군사개혁 X라고 이렇게 필기를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군사개혁 X라고 이렇게 필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가보 을미개혁의 군사제도에 대한 개혁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수정할게요. X 대신에 미흡이라고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사개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에는 충분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삼국 간섭과 그리고 독립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한국사 시간에 다들 많이 배워서 이번 시간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한 일본과 패배한 청나라 사이에서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야오툰 반도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오툰 반도의 경우에는 대륙 진출의 발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청나라에게 있어서 이 야오툰 반도라고 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오툰 반도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성을 일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그 땅을 요구하고 또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야오툰 반도는 청나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 엄청난 이권을 이득이 되는 권리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야오툰 반도를 탐내는 나라는 일본 하나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 모두 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야오툰 반도의 이권을 뺏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노리고 있던 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야오툰 반도를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가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일본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가 아무리 청나라랑 전쟁에서 이겼기로서니 그 땅을 너네 혼자 다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예전부터 그 땅에 침발라 놨었거든. 우리 이전부터 이 야오툰 반도를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노리고 있었거든. 니네가 그런 식으로 혼자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당장 청나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랑 큰일이 벌어질 줄 알아라 라는 식으로 이 세 나라가 일본에게 야오툰 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나라 삼국이 일본이 야오툰 반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했다고 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삼국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은 사실 청일전쟁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일본이 다른 나라랑 벌였던 제대로 된 거의 첫 번째 침략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뭐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청나라하고 본격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서 전쟁을 한 것이 바로 청일전쟁이 거의 첫 번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기면은 그냥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하려면은 그 나라와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이 야오뚱반도를 먹으려고 했을 때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하고 그 땅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가 일본에게 그 땅을 청나라하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였지만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들이 일본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일본은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압박에 굴복을 해서 다시 청나라에게 야오뚱 반도를 돌려주게 됩니다. 대신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있었던 또 다른 지역, 타이완 같은 지역은 일본이 그대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야오뚱반도 청나라에게 돌아갔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청나라에게 가서 우리가 너네 일본한테 빼앗길 뻔했던 땅을 돌려줬어. 고맙지? 우리에게 감사 표시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세 나라는 자기들이 노리고 있었던 야오뚱반도의 이권을 사이좋게 청나라로부터 나눠 먹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이 야오뚱반도를 반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조선의 정치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물리치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에서 조선 왕실은, 조선 정부는 무엇을 본 것이냐?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일본한테 버럭하니까 일본이 깨갱하면서 물러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조선 정부는 이번에는 누구의 힘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지키려고 한 것이에요? 그렇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에서 고종과 민씨 일파에 의해서 과거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가부 을미개혁을 주도해 나갔던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내각의 대신들 전부 다 쫓겨나게 되고요.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해임되고요. 그 대신에 러시아랑 친한 성향의 관료들이 이 조선 정부의 대신들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은 친러시아적인 내각 정부 관료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조선은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자, 이게 이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조선의 정치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 그죠? 힘들게 오랫동안 이어왔던 청나라와의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대결에서 결국에는 청일전쟁까지 하면서 그들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들어오게 된 모양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산 넘어 산의 위기에 봉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일본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러시아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까를 꾀하다가 누구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느냐? 러시아를 직접 제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조선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었던 세력들을 제거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고종과 그리고 그의 이제 정치적 파트너였던 민씨 일파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민씨 일파의 수장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고종의 부인인 민비 명성황후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인 자객들을 보내서 경복궁에서 잠자고 있었던 명성황후를 일본이 살해하게 되니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또한 국모 명성황후 왕비가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조선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을미의병 같은 이런 어떤 의병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으로도 작용을 하게 되죠. 자, 한편 고종의 경우에는 왕궁 안에서 자신의 부인인 왕비가 살해당했어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자 러시아 공사관, 오늘날 치자면 대사관이죠.
공사관으로 급히 피신을 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들어봤죠, 그죠?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긴급하게 수도를 옮긴다, 천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일본의 경우에는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면서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조선의 정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이 조선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왕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면서 오히려 조선 내에서 이 고종을 보호해주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더 입김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는 한반도 그리고 만주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긴장과 대립이 점차 고조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선의 두 번째 근대적인 개혁 시도였던 가복을미 개혁 같은 경우에는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고종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가복을미 개혁은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다가 을미사변 같은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자 더더욱 싫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의 명에 의해서 가복을미 개혁의 내용들 가운데 신분제 폐지 같은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상당수 무효화되어 버리고 마면서 또다시 조선의 근대적인 개혁은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보을미 개혁이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같은 맥락에서 여기까지 쭉 그대로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과 칠판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했네요.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대한제국의 수립과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을미사변 이후에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지금까지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데 앞서가고 있었던 일본의 영향이 다소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과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조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끌어서 일본을 견제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비록 을미사변이나 아관파천 같은 일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조선 내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돼요. 일본도 조선을 러시아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반대로 러시아도 일본 때문에 조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외국에 의한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쪽 나라도 조선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한 이런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다시 한번 자기의 힘으로 외세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간 부분에서 이 자주적 근대화를 시도했던 것이 바로 독립협회였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자주적 근대화를 시도했던 것이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원래 설명의 흐름상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선생님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온라인 기간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학습의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나 칠판의 공간상으로나 또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아무튼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로 가보도록 합시다. 서재필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갑신정변에 동참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후에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갑신정변에 동참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신정변은 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것은 바로 소수의 급진 개합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이 부족해서 외국 세력이, 일본이라고 하는 외국 세력에 의존해서 근대적인 개혁을 이루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국에게 의지했다라는 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반성하고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서재필 같이 과거 격침정변에 동참했었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개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지지와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협회 등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적인 민주주의 사상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의식과 어떤 지식들 사람들 의식이나 사상을 바꾸려고 하는 국민 계몽 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필요한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근대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민공동회 같은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근대적인 민중 집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모여서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상소문을 써서 전달한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데모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에게 전달하려는 큰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를 가지고 근대적 민중 집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의외로 꽤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은 정부도 역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게 바로 독립협회에 의해서 개최된 만민공동회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을 비롯한 외국이 우리나라에서 이득이 되는 권리인 이권 같은 것들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요. 그런 이권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촉구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죠?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제대로 된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정치 제도의 변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이 펀제 도입을 위한 의회 개선 운동이 전개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아까 서재필 같은 사람은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신정변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시도되었던 근대적 개혁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민권 운동의 결과로서 이 펀제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잠시만요. 우리가 몇 페이지에서 배웠냐면은 그 내용을 조금 앞에서 배웠어요. 46페이지에서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46페이지에서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이 펀제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왕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원을 선출하고 그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헌법과 법을 만들어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의사로 만들어진 헌법과 법에 입각하여 통치를 해야 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선에서도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치 제도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고종의 경우에도요, 이러한 어떤 근대적인 서양식 정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추원 관제라고 해서 나라에서 뽑은 의원과 국민들이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기도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입헌제에 대한 제도를 다 준비해 놨었는데요, 보수파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탄압을 받고 강제 해산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고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의회 개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반들만이 가져왔었던 특권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신분제까지 폐지될 마당에 이제 쌍놈들한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조선에서 정치 권력을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세력들, 보수적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 고종에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얘네가 지금 의회를 개설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만 놔뒀다가는 얘네들이 나중에 입헌 군주제를 넘어서 공화제까지도 갈 것이다. 고종폐하 당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밑작업이다 라는 식으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자, 고종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늘 불안한 상태로 왕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는 자기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정치를 주도해 왔고요. 그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왕을 하게 된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 가족들 민씨 세력 일파에게 의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가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었고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하였었고요. 그리고 을미사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언제 누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감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얘네들이 공화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였을 때 고종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의심이 더욱더 커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독립협회의 강제 해산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렵사리 이루어졌던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세력 균형 속에서 자주적인 근대화를 추진하려 했던 민간의 시도인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의 근대적 개혁 시도는 또다시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 차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조선 내부에서 오랫동안 그것은 바로 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정치 권력이라든지 사회적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보수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큰 개혁의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런 어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근대적인 개혁을 하려 했었던 독립협회의 이런 시도는 조선의 보수 세력의 반대로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치가 무엇보다도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 보수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해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빠른 속도의 개혁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조선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수 세력들의 힘이 무척이나 강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근대적 개혁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어렵사리 이루어진 러일 간의 세력 균형 속에서 정부가 추진했었던 자주적 근대화의 시도였던 광무개혁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전개된 개혁이었고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한 번에 쭉 설명해야 좋았을 텐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부족하고 칠판도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